옛날 옛적 조선시대 초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 산리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한양에서도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반나절이나 걸어야 했기에 이 마을을 찾는 나그네는 거의 없었습니다. 봄에는 산벚꽃이 만발하여 마을 전체가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반딧불이가 시냇가에 춤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겨울에는 깊은 눈이 마을을 정적 속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수확은 적었으며 세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아주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으리으리한 대문에 하얀 담벼락의 토산, 그것이 현감 길배의 집이었습니다. 현감의 저택은 마을 중심에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상담부터 세금 징수까지 모든 일을 이곳에서 처리했습니다. 선대 현감은 엄격하면서도 정이 깊은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저택에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야윈 몸의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었습니다. 뺨은 홀쭉하고 쇄골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무명 옷에는 기운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소매는 해지고 밑단에는 흙구덩이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맑았습니다. 따뜻하고 정직한 빛을 담은 눈은 고생을 겹겹이 겪었음에도 탁함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10살 무렵에 부모님을 돌병으로 잃었습니다. 그의 마을에는 역병이 만연하여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사흘 만에 가시고 어머니는 그 닷새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돌쇠를 거두어 준 것이 선대 현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거라. 선대 현감은 그렇게 말하며 돌쇠를 저택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마당이 밝아지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캤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몇 번이고 운반하여 부엌에 물항아리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마구간으로 가서 말에게 먹이를 주고 오물을 치웁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논이 잡초 뽑기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진흙에 잠기며 하나하나 잡초를 뽑아 나갑니다. 한여름의 햇살은 가차없이 내리쬐고 땀이 눈에 스며듭니다. 낮이 지나면 장작 패기를 하며 도끼를 휘두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휘두르니 손바닥에는 뜨거운 굳은 살이 박여 이제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저택 청소를 합니다. 복도를 닦고 문을 여닫습니다.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루 벌이는 고작 10문이었습니다. 쌀 한 되가 12문인 시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2되를 사지 못하는 벌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일감이 없어 벌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대 현감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일념으로 1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선대 현감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현감은 그 아들인 길배입니다. 길배는 온화한 인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능은 없었고 세세한 일에는 어두운 분이었습니다. 장부나 돈 관리는 모두 집사 고조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조라는 사내는 저택 안에서 돌쇠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살의 뚱뚱한 몸에 벗겨진 머리를 작은 상투로 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배는 띠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값비싼 금 담뱃대를 손에 쥐고 자랑하듯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가는 눈은 항상 무언가를 꾸미는 듯 빛나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맴돌았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얕보듯 보는 버릇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몰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선대 현감이 죽고 길배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조는 저택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저택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고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압박하는 발소리였습니다. 돌쇠의 등에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야, 돌쇠야, 손을 멈춰라.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뒤돌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고조는 담배를 피우며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랏빛 연기가 흔들거리며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내 밥은 하루에 2번이다. 아침과 저녁만 주고 점심은 없다. 돌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고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고, 내 분수를 알아라. 이게 같은 녀석아. 거두어준 몸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라. 담배 연기를 돌쇠의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돌쇠는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 너를 대신할 놈은 얼마든지 있다.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금니가 갈릴 정도로 강하게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에 노숙을 하면 사흘이면 얼어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쇠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집사는 만족스러운 듯 콧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천천히 옷자락을 털며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할까?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해왔을 뿐인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이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쏴! 마치 폭포 같은 비였습니다. 돌쇠는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까지 물건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고조가 명한 일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이런 날씨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말했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배달은 오늘까지다. 안 갈 거면 내일부터 밥은 한 번이다. 돌쇠는 묵묵히 짐을 짊어지고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롱이도 우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산길을 걷습니다. 발밑은 진흙탕이고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옷은 물을 흡수해 무거워졌습니다. 추위로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물건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마을 어귀 다리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문득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듯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이나 들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돌쇠는 발을 멈췄습니다. 야위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옷은 원래 색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진흙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다리 밑으로 내려가 여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 냇물에 손을 넣은 듯 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희미하게 두근두근 소리가 났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죽을 것입니다.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을 도와서 무엇하나. 자신도 내일 밥을 걱정하는 처지인데 점심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만약 죄인이거나 쫓기는 몸이라면 자신까지 휘말릴지 모릅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여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돌쇠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깊은 샘물 같은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딘가 강한 빛을 품은 눈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 살고자 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따뜻한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돌쇠는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전속력으로 달려 마을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젖은 돌쇠를 보고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꼴로 웬일인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주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국밥이라니, 자네 돈은 있는가? 돌쇠는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반나절 벌이었습니다. 어제 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주모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나. 조금 뒤 주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자, 식기 전에 가져가게. 식지 않게 뚜껑도 덮었네. 돌쇠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국밥을 소중히 안고 달렸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같은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따뜻합니다. 여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여인의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얼어붙은 몸에 열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창백한 뺨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잠겨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가래픈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말씀을 못하십니까?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꽉 죄어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이 빗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날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그저 견뎌온 날들이었습니다. 돌쇠는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비바람을 피할 곳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생판남인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의심이 여인의 눈에 어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도 거두어준 몸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떠돌던 저를 현감님이 거두어 주셨지요. 그래서 당신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돌쇠의 눈은 고닫습니다. 거짓없는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쇠는 이름 모를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마을 외곽의 낡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두던 곳이라 지금은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틈이 있고 바닥은 흙바닥이며 비도 쉽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리 밑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병이 납니다. 여인은 주춤거리며 받았습니다. 돌쇠는 밖에서 기다리며
마른 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눅눅한 가지는 잘 타지 않았지만 끈기 있게 불을 붙이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이 옷을 갈아입은 것을 확인하고 불가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좀 따뜻해질 겁니다. 여인은 불에 손을 쬐며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씀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말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잠에서 깨니 여인의 얼굴에 핏기가 좀 더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붉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세요?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여인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연화.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라고 하시는군요. 참 고운 이름입니다. 연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았을 때 돌쇠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야위고 더럽혀지고 말도 못하는 여인. 하지만 그 미소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연화는 자신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 전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것, 먼 마을에서 온 것, 흉년으로 마을을 쫓겨나 떠돌다가 여기까지 온 것들을 그려주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그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네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에 계세요. 연화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밭에서 길가에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돌쇠가 여자를 주워왔대. 심지어 말도 못하는 여자라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오다니. 참 바보 같은 놈이네. 자기 밥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금방 내쫓겠지. 아니면 둘 다 굶어 죽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돌쇠를 바보 정직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문은 고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저택 마당을 쓸고 있는데 고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금 담뱃대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야, 돌쇠야. 돌쇠는 비지를 멈추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집사님. 고조는 담뱃대로 돌쇠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여자를 주워왔다지. 너 미쳤냐? 돌쇠는 묵묵히 머리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만 악화할 뿐임을 알았습니다. 고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둘 다 죽어버려라. 말 못하는 여자와 바보 머슴이라니 참 잘 어울리는구나. 고조는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지위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오두막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화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돌쇠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지위도 장래의 희망도 없지요. 하루 종일 일해도 20문밖에 못 법니다. 점심도 못 먹는 처지입니다. 연화는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저를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 저입니다만 돌쇠는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서 사는 게 나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둘이 나누면 반이 됩니다. 기쁠 때는 2배가 됩니다. 저는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눈물이 연화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돌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님. 이렇게 돌쇠와 연화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요리도 술도 축하,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이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험담을 했습니다. 바보가 바보를 주었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네. 말 못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다니. 역시 바보 돌쇠야. 저 둘이 얼마나 갈까. 내년 이맘때면 어디선가 죽어 있겠지.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이는 20문, 쌀을 사고 소금을 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꿈도 못 꿨습니다. 연화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두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적은 재료로 따뜻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가난해도 두 사람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고조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야, 돌쇠야. 오늘부터 내일은 개천 청소다. 내 집사님, 그리고 마구간 오물 정리도 혼자 다 해라. 다른 놈들은 건드리지 마라. 돌쇠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불평하면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다른 머슴들과 따로 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하는 동안 돌쇠만 부엌 구석에서 식은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을 관리하는 노파가 몰래 돌쇠를 불렀습니다. 68살의 노파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에는 긴 세월을 버텨온 자만이 가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리 좀 와보게. 노파는 주위를 살피더니 주먹밥 2개를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게 그 처자에게도 먹이게나. 자네들 너무 말라서 못 보겠어.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노파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서 가게나 고조에게 들키면 나까지 혼나. 그 사내는 친절한 꼴을 못 봐. 돌쇠는 머리를 숙이고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님, 오늘 좋은 게 있어요. 연화는 주먹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지요. 자, 같이 먹읍시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소금이 가미된 따뜻한 밥맛은 그 무엇보다 훌륭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같이 노력하면 될 거예요. 연화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조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쇠가 저택에 도착하자 고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돌쇠, 너 누구한테 밥 얻어먹었다며?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조는 담뱃대로 돌쇠의 뺨을 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붉은 선이 돌쇠의 뺨에 생겼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이 저택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또 그러면 너와 내 마누라도 쫓아낼 거다. 분수를 알아라, 이 자식아. 돌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뺨에는 맞은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하나.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연화가 돌쇠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못해줘서 이런 가난한 생활만 하게 해서. 연화는 돌쇠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 연화는 돌쇠에게 점심 주먹밥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는 점심을 금지했지만 연화는 자신의 몫을 아껴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택 뒤편을 걷던 연화는 우연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 앞에서 고조가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화를 하나둘 세고 있었습니다. 고조는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살피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연화는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게 무엇일까? 광에서 금을 꺼내 가져가다니. 도둑질이 아닌가? 연화의 가슴에 의문이 싹 왔습니다. 그 이후 연화는 저택에 올 때마다 고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도 연화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계집이라며 무시당해 시야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처럼 저택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았습니다. 고조가 장부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숫자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광에서 금을 꺼내 자기 방 장판 밑에 숨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조는 저택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조금씩. 하지만 연화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니 누가 믿어줄까요? 현감님께 호소해도 고조를 믿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거짓말쟁이로 몰릴 뿐입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을 못해도 글을 못 써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림이라면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로에 숯을 집어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조가 광에서 금을 꺼내는 모습, 뚱뚱한 몸 작은 상투 손에 든 담뱃대. 누가 봐도 고조였습니다. 장부에 무언가를 쓰는 모습, 붓을 들고 숫자를 바꾸는 모습, 금화를 세는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날짜는 달의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돌쇠가 잠든 후 돌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선을 그려나갑니다. 눈이 피로하고 손이 떨려도 계속 그렸습니다. 돌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나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고조의 횡포가 더 심해졌습니다. 야, 돌쇠야, 너 요즘 일이 늦다. 게으름 피우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고조는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너 같은 놈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 말대꾸하지 마라. 고조는 돌쇠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어서 일하러 가라. 이 자식아. 돌쇠는 묵묵히 일어나 일하러 갔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연화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반드시 이 사내의 악행을 밝혀내리라. 돌쇠를 위해, 이 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도 연화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은 15개를 넘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저택에서는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1년간의 수지를 확인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조는 초조했습니다. 착복한 돈은 이미 100냥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는 장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속여야 했습니다. 고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쇠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바보라면 다들 믿겠지. 가난에 못 이겨 훔쳤다고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오늘부터 내게 광청소를 맡긴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광청소는 한 번도 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광에는 소중한 물건과 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웃음을 띤 고조의 눈은 먹잇감을 찾은 여우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결산의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돌쇠는 광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짐을 정리합니다. 그러던 중 장부가 2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고조가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 깊숙이 낡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아무도 만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글을 못 읽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두 장부를 비교하니 숫자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날짜의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들은 연화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결산의 날에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결산 3일 전이었습니다. 고조는 돌쇠를 모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화를 조금 빼내 돌쇠의 오두막에 숨기고 결산날에 발견하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날 밤 고조는 몰래 오두막에 숨어들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엽니다. 돌쇠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고조는 장판을 들고 그 밑에 금화 5개를 숨겼습니다. 머슴이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이제 그 바보는 끝입니다. 고조는 웃으며 소리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죽였습니다. 고조가 떠난 후 연화는 일어나 장판 밑에서 금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오두막 밖 큰 나무 뿌리 밑에 구멍을 파서 묻었습니다. 이제 함정은 실패할 것입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고조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너 광에서 무언가 가져갔지? 돌쇠는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고조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습니다. 광에 돈이 줄었다. 너 말고 누가 있냐? 돌쇠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고조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을 조사해도 되겠구나.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꾸며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고조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자, 찾아라. 이 도둑놈이 훔친 돈을 찾아내라.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판을 들치고 벽을 치며 모든 곳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분명. 여기에 집사님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고조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하지만 감시를 늦추지 마라. 이놈은 수상하다. 고조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화님, 무슨 일일까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연화의 눈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결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숫으로 그린 그림은 20장이 넘었습니다. 고조의 악행 기록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따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고조의 방에서 가져온 베개였습니다. 연화는 고조가 베개 속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조가 외출한 틈에 방에 들어가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베개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고조가 스스로 기록한 착복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방법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한편 고조는 초조했습니다. 그 금화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분명 장판 밑에 숨겼는데 오두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일 결산에서 숫자가 안 맞으면 모든 게 탄로납니다. 고조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돌쇠에게 죄를 못 씌우면 입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두막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죽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것이고 모든 부정도 돌쇠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한밤중 고조는 횃불을 들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던 그때였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가 저택에 꽹과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연화가 소리로 마을의 위험을 알린 것입니다. 연화는 고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조는 당황해서 횃불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현감 길배도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밤중에 무슨 일이냐? 연화는 길배 앞에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눈은 곧게 길배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수치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고조가 광에서 돈을 꺼내는 그림, 뚱뚱한 몸, 상투, 담뱃대 한눈에 고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부 숫자를 고치는 그림, 금화를 세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달 모양으로 표시한 날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연화는 광을 가리키고 바닥을 치는 시베를 했습니다. 바닥 밑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길배는 명령했습니다. 광을 조사해라. 바닥 밑도 다 살펴라. 마을 사람들이 광으로 향했습니다. 장판을 걷어내자 그곳에 낡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조가 조작하기 전에 진짜 장부였습니다. 길배는 두 장부를 비교했습니다. 날짜와 항목은 같은데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에는 수입 50냥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30냥 뿐이었습니다. 그 차액은 고조가 가로챈 돈입니다. 길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고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저 말 못하는 계집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연화는 또 다른 것을 내밀었습니다. 베개였습니다. 연화는 베개를 뜯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조의 직접 쓴 착복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길배는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년 몇 월 광에서 몇 냥 모두 고조의 필체였습니다. 길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조야, 내가 몇 년이나 이 집 돈을 훔쳤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고조가 그랬다니. 참으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를 일이네. 연화는 마지막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고조의 방 그림이었습니다. 장판 밑에 무언가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해라. 길배의 명령에 고조의 방을 뒤졌습니다. 장판 밑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수가 100냥이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00냥이라니 이런 큰 돈은 처음 보네. 고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거짓말 마라. 길배의 호통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장부 숫자와 이 금액이 딱 맞지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나까지 기만했구나. 고조는 땅에 머리를 박고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님, 잠시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길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못한다. 관가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고조는 포박되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고조는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2년 내까 짓게. 감히 나를 고조는 발악했지만 사람들에게 눌렸습니다. 길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믿으셨는데 나도 너를 믿었는데 그걸 배신한 건 너 자신이다. 고조는 끌려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훗날 고조는 엄한 벌을 받고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악행이 드러나 마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남을 짓밟은 자는 언젠가 자신도 짓밟힙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조가 떠난 후 길배는 돌쇠와 연화를 불렀습니다. 방에는 마을 어르신들도 모였습니다. 돌쇠는 긴장한 채 연화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돌쇠야, 연화야, 너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길배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슴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모두 연화가 길베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야, 너는 말을 못하면서도 증거를 모았다. 혼자서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연화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길베는 끄덕였습니다. 글을 못 써도 말을 못해도 그림으로 전할 수 있었구나. 너는 참으로 명민한 여인이다. 말을 못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구나. 노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처자야 목숨 걸고 돌쇠를 지켰어. 불을 지르려던 고조를 밤새 지켜본 것이지. 연화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길베는 계속했습니다. 돌쇠는 15년간 이 집에서 헌신했다. 고조의 핍박에도 불평 없이 일했으니 그 충심이 가상하구나.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베는 상을 내렸습니다. 우선 30냥을 주마. 돌쇠는 놀랐습니다. 30냥이라니 평생 모아도 못 만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의 밭과 집을 주겠다. 우물도 딸린 번듯한 집이다. 너희 부부가 살기에 충분할 거다. 돌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집과 내 밭이라니 꿈도 못 꿨습니다. 길베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는 머슴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다. 돌쇠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유 15년간 간절히 원했지만 포기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연화도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잘 되었다. 참 잘 되었어. 며칠 후 돌쇠와 연화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방이 있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비도 새지 않고 바람도 안 들어옵니다. 연화는 집안을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벽과 기둥을 몇 번이나 만져보았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연화님, 이제 우리 여기서 삽시다.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삽시다. 연화는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돌쇠야 축하한다. 집이 아주 좋네. 대단한 일을 했어. 고조의 죄를 밝혀내다니. 예전에 비웃던 자들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모두를 대했습니다. 할머니도 떡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축하하러 왔네. 할머님 그때 주신 주먹밥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주먹밥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자네들은 참 좋은 부부야. 서로 아끼니 반드시 행복할 거야. 연화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없어도 감사한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에는 푸른 싹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밭에서 일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연화님? 연화는 돌쇠의 손을 자신의 배에 댔습니다.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연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넘쳤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던 자신 머슴으로 무시당하던 자신. 바보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생명,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나 같은 고생은 안 시키겠다.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마.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말했습니다. 연화님, 그 비 오는 날 당신을 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의 돈은 제 인생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나절 벌이로 산 그 국밥 한 그릇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꿉니다. 바보 정직이라 비웃음 받던 행동이 큰 복을 가져왔습니다. 수년 후 마을에는 전설이 남았습니다. 바보 정직이라 불린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비 오는 날 여인을 구해 아내로 삼았다. 다들 비웃었지만 그녀는 명민한 여인이었다. 둘은 힘을 합쳐 나쁜 집사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보 정직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지금도 돌쇠와 연화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내와 말 못하는 여인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고 그녀는 그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가치는 돈이나 신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지 글을 쓰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에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돌쇠였다면 어떠셨을까요? 빗속에 쓰러진 여인을 보았다면 지나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밥을 사주셨을까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뵙겠습니다.